참으로 오랜만의 만남이었습니다. 바다 건너에 살던 절친한 친구의 방문. 아마도 그녀는 친구에게 들려줄 수많은 이야기가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녀는 곧 아무런 말도 할 수 없는 망자가 되었습니다. 사인은 청산가리 중독. 범인으로 지목된 이는 바로 바다를 건너온 그녀의 친구 제시카 쿠말라 옹소였습니다. 피해자의 이름은 웨안 멀라 살라힌. 멀라와 제시카는 호주 시드니의 한 디자인 대학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같은 말레이시아 출신으로 둘은 금방 절친한 사이가 되었죠. 학교 졸업 이후 제시카는 호주에서 직장을 구했고 멀라는 남자친구와 함께 인도네시아로 돌아와 생활했다고 합니다. 얼마 후 시드니로 휴가를 떠난 멀라는 제시카를 만납니다. 그리고 둘은 다투게 되죠. 멀라는 제시카의 남자친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멀라는 평소 직설적으로 말했다고 하는데 그 말투가 제시카의 심기를 건드렸다고 하죠. 그런 멀라의 말을 들은 제시카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급기야 멀라를 식당에 혼자 남겨두고 집으로 돌아가 버렸다고 전해집니다. 그 후로도 몇 번의 만남은 있었지만 제시카는 멀라와 단둘이 보기를 꺼려했다고 합니다. 그 무렵 제시카의 상태가 상당히 불안정해지는데요. 음주운전으로 요양원 건물을 들이받아 호주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고 심지어 한 해 동안 자살 시도를 5번이나 합니다. 그러던 와중 멀라는 남자친구와 발리에서 화려한 결혼식을 올립니다. 서로 감정이 상한 상태였기에 멀라는 제시카를 초대하지 않았죠. 지인을 통해 멀라의 결혼 소식을 들은 제시카. 며칠 후 그녀는 무슨 갑작스레 직장을 그만두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로 돌아옵니다. 멀라의 직설적 말투와 질투심, 서운함이 연쇄적으로 제시카를 자극한 것 같다고 합니다. 멀라의 언니는 본인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친구는 화려하고 행복한 모습을 보이는 것에 제시카가 질투를 느낀 것 같다고 했죠. 귀국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제시카는 바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2016년 1월 6일 제시카의 주도로 새 신부 멀라 그리고 또 다른 대학 동기 한이가 자카르타 쇼핑센터에 위치한 레스토랑에서 만나기로 합니다. 오후 3시 30분 약속 장소에 먼저 도착한 제시카는 친구들에게 음료를 시켜놓겠다고 메시지를 보냅니다. 친구들은 괜찮다고 했지만 제시카는 굳이 본인이 시켜놓겠다고 했죠. 오후 3시 32분 그녀는 음료를 시키지 않고 갑자기 레스토랑에서 나갑니다. 그녀의 진술에 따르면 친구들의 선물을 사기 위해 나갔다고 합니다. 오후 4시 14분 그녀가 3개의 선물 쇼핑백을 들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녀는 레스토랑을 한 바퀴 돌며 CCTV의 위치를 파악하고 자신의 테이블과 CCTV를 번갈아 바라봅니다. 경찰은 이러한 제시카의 행동이 자신의 범행을 감추기 위한 사전 탐색 과정이었다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자리 쪽으로 2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실내 조경으로 한 대의 시야가 가려지는 곳이었죠. 그리고 남은 한 대의 시야는 그녀가 테이블에 올려놓은 3개의 쇼핑백으로 가려지게 됩니다. 우연이라기엔 너무도 계산된 위치 선정과 행동으로 보이죠. 오후 4시 24분 그녀가 주문한 아이스 커피와 다른 음료 2잔이 나옵니다. 쇼핑백에 가려 명확히 보이지는 않지만 제시카는 커피잔을 움직이는 등의 행동을 합니다. 경찰은 바로 이 시점에 그녀가 멀라의 음료에 청산가리를 탔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후 5시 15분 멀라와 한이가 레스토랑에 도착합니다. 멀라는 자리에 앉자마자 아이스 커피를 한 모금 마십니다. 그 후 그녀는 곧바로 이상 반응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무슨 냄새라도 나는 듯 얼굴 주위로 손부채질을 하고 친구들에게 무언가를 말하듯 하더니 이내 고개가 뒤로 꺾여버립니다. 멀라는 입에 거품을 물고 경련을 일으킵니다. 이때 커피에 문제가 있다는 걸 가장 먼저 언급한 사람은 제시카였습니다. 그녀는 매장 매니저에게 대체 커피에 뭘 탄 거냐고 따져 물었다고 합니다. 매니저는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즉시 해당 음료를 그대로 밀봉해 보관해뒀죠. 매니저의 말에 따르면 제시카는 어떠한 동요도 없었고 친구가 쓰러졌는데도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멀라는 곧바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안타깝게도 이송 중 사망하고 맙니다.
제시카는 이후 멀라의 장례식에도 참여했지만 그녀의 지인들은 그녀가 어딘가 불편한 기색을 보였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제시카의 수상한 행적을 파악하고 다음날 그녀를 체포합니다. 체포된 후에도 그녀의 수상함은 이어졌는데요. 증거 수집을 위해 제시카의 집을 수색한 경찰은 그녀가 가정부에게 당일 자신이 입었던 옷을 폐기하는 지시를 했다는 정황을 포착합니다. 가정부 또한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경찰은 그녀를 임시보호소에 격리시키고 경찰 인력을 배치해 두기로 합니다. 제시카는 이에 대해 멀라의 이송을 돕다가 바지가 찢어져 버리라고 했을 뿐 다른 의미는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말레이시아 경찰은 호주 연방경찰과의 공조를 통해 그녀의 범죄 사실을 뒷받침할 결정적인 진술을 확보합니다. 바로 제시카의 전 직장 상사 크리스티의 진술이었죠. 제시카가 자살 시도를 했을 때 크리스티는 병문안을 갔다고 합니다. 제시카를 오래 봐오면서 제정신이 아님을 알고 있었지만 상사로서 방문할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을 했죠. 당시 제시카는 죽이고 싶은 사람이 있으며 어떻게 죽여야 할지도 알고 있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독약의 정확한 치사량 또한 알고 있다고 하면서 뜬금없이 크리스티와 그녀의 어머니까지 죽여버리겠다며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이 진술에 힘입어 제시카의 살인죄는 확실시되었고 언론은 그녀의 이야기를 대대적으로 다뤘습니다. 한편 그녀는 법정 최고형인 총사령은 받을 수 없었는데 호주 연방경찰이 수사협조의 조건으로 제시카의 사형을 면해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이었죠. 한 언론사의 독점 보도에 따르면 그녀는 호주 영주권자였기 때문에 호주 정부 차원에서 그녀를 보호했다고 전해집니다. 언론과 시민들은 그녀가 최소 무기징역은 받게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부유한 그녀의 집안은 유명 변호인을 고용해 보란듯이 징역 20년을 받아냅니다. 그마저도 불복하고 항소하죠. 멀라의 유족들은 크게 분노했습니다. 대체 변호인은 어떤 주장을 펼쳤을까요? 우선 세 친구가 나눈 메시지를 분석한 변호인은 그녀가 범행을 위해 일찍 도착한 것이 아니라 그녀는 제 시간에 도착했고 친구들이 늦게 왔음을 밝혀냈습니다. 친구들이 늦을 줄 알고 미리 범행을 준비했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었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녀가 CCTV를 바라보고 자리를 선택하고 테이블에 쇼핑백을 올려둔 것은 그저 우연의 일치라고 주장합니다. 무엇보다 CCTV에 의하면 그녀는 단지 커피잔을 움직였을 뿐인데 그렇게 독을 타는 게 가능한 것이냐고 반문했죠. 심지어 쇼핑백 뒤로 보인 그녀의 수상한 손놀림은 그녀가 메시지를 보내는 움직임이었다는 것도 밝혀냅니다. 즉 경찰이 결정적 증거로 제시하는 제시카의 행동과 CCTV의 의미 자체를 부정한 것이죠. 또 변호인은 제시카 신문 당시 경찰이 자신을 쫓아냈다고 폭로합니다. 피고인은 신문 시 변호인과 동행할 권리가 있는데 이를 무시한 것이었죠. 변호인은 경찰이 경찰 내규뿐만 아니라 말레이시아 형사소송법까지도 위반했다며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쫓아내지 않았고 나가길 권유했다 라고 해명해 사실상 인정을 합니다. 이를 통해 경찰의 수사 과정 자체에 대한 문제를 제시한 것이었죠. 제시카의 정신감정 결과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는데요. 쓰러진 친구 옆에서 가만히 있었다는 이유 하나로 한 사람을 사이코패스로 만들어버린 전문가들의 전문성이 의심된다고도 했죠. 그리고 결정적인 한 방을 먹이는데요. 멀라가 음료의 이상함을 감지한 후 친구 한이와 매장 매니저가 그 음료를 맛봤지만 그들은 멀쩡했다는 것입니다. 사건 당일 매니저가 보관했던 멀라의 커피에서 청산가리가 검출되는 과정이 공개되지 않아 공개적인 재실험을 요구했지만 왜 이를 거부당했는지 알 수 없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러면서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한 부검조차 거부당했기 때문에 멀라의 죽음은 급성 발작으로 인한 자연사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유명한 변호인이라더니 이름값 하네요. 사실 이 재판은 처음부터 잡음이 많았습니다. 먼저 말레이시아 법무부 장관이 이 사건에 대해 제시카는 사형을 받지 않을 것이다 라며 호언장담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재판부와 검찰로부터 독립되어야 할 법무장관이 어째서 이런 호언장담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후 말레이시아 경찰이 호주 연방경찰에게 계획 살인 사건에 대한 협조를 구했다는 것이 밝혀졌죠. 재판은 고사하고 수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처음부터 계획 살인임을 정해놓고 움직였다는 의혹이 터져 나왔습니다. 말레이시아 형법에 따르면 해당 사건의 경우 독자적으로 제시카에게 총사령을 선고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계획 살인 사건에 대한 협조를 구한 후 총사령을 면해주는 딜을 하게 된 정황이 묘하죠. 심지어 협조를 통해 확보한 결정적 증언의 당사자 크리스티는 해당 진술 확인을 위한 출석 요청에 단 한 번도 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20년형이 선고되자 제시카는 흐느껴 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를 본 재판관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의 눈물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눈물이 아닙니다. 흐느끼긴 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으니 휴지도 필요 없겠네요. 제시카는 수차례 항소를 진행했지만 모두 기각되었다고 합니다. 반대로 멀라의 유가족들은 제시카의 형량이 부족하다며 정의로운 심판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인다고 합니다. 무엇 하나 시원하게 풀리지 못한 채 논란거리만 무수히 쏟아낸 청산가리 커피 사건. 이 사건은 당시 큰 관심을 받아 재판정은 TV 스튜디오가 되었고 이 재판을 직접 보기 위해 법원 앞에 텐트를 치고 대기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재판을 방청한 한 시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건은 너무나 많은 의문점들이 남겼어요. 우리가 직접 보지 않는 한 세상에 완벽한 진실이 어디 있겠어요? 쇼핑백 너머로 가려진 진실, 그 너머를 유일하게 볼 수 있었던 사람, 제시카. 그녀가 알고 있는 진실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묻지마 스토리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